정책지식 포럼 정부경쟁센터와 정치센터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지식 포럼 공동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식 포럼으로 보면은 제 988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한국의 정부 경쟁력 2020년 정부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포럼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 포럼 오면서 잠깐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일요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소리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헷갈리니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 주 내내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추수감사를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런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특별한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한 한 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한 해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추수를 했나 그런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의 정부 경쟁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논의 자리가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정부 경쟁력 센터도 똑같이 추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걸 아주 추수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발표인데, 먼저 우리 원장님은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토론하신 두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면, 세 분 다 같이 박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두래 교수님입니다. 김두래 교수님은 고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영미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하시는 원장님과 두 분 지정 토론자분 동시에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25분 편하게 쓰시고 아마 토론은 7분 정도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부 경쟁력이라는 것을 10년째, 지금 9년째 저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5분 동안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정부 경쟁력의 지표, 이게 뭔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어떤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드리고, 그다음에가 올 2020년 정부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OECD와 BOECD 국가가 있는데, BOECD 국가 얘기를 좀 짧게 드리고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경쟁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IMD 스위스에서는 63개국 중에서 23위입니다 올해. 근데 거기 IMD를 보면은 비즈니스 스쿨이기 때문에 기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위 지표를 보면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부 효율성이 들어는 있습니다. 네 축 중에 하나로. 그래서 정부 효율성은 28위, 63개국에 28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EF에서 하는 국가 경쟁력, 또 이제 141개국을 하는데 13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거의 100%
그 경제 부분입니다. 거시경제 건전성, 금융 또 노동시장의 효율성, 기업 혁신, 인적 자원의 우수성 뭐 이런 식의 그걸 하는데 이제 나라수가 왜 다르냐 그러면은 IMD는 이제 객관적인 그 지표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짬뽕을 해서 쓰는데 이제 이게 되게 개도국일수록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3개국 밖에 못하고 있고요. WEF는 이제 주로 그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도 설문조사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정부 경쟁력이라는 그 개념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그동안 저 위에 나오는 다른 지표들이 모두 그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그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가 하는 부분은 어떨까? 그 공공 부분의 그런 역할, 노력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지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처음 몇 년은 이제 이런 기존 지표를 쭉 분석해보는 작업을 했고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8년째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표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 기반으로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 티오리를 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전환 과정, 정부가 어떻게 전환을 시키느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지만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아웃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서 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정책 분야를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표는 뭐 여기저기 다 섞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가 하는 여러 역할, 주요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농업식품, 문화관광, 경제, 교육, 환경, 거버넌스, 보건복지, ICT, R&D, 안전 분야 이런 분야를 나눠서 또 하위 분야, 주요 하위 분야를 나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최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8년 동안 지표를 계속 만드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게 보면 하면 할수록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의 경우에는 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전환 단계에 그 중점을 줘서 웨이트를 조금 더 줬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지표도 그리고 우리 지표도 과거 것을 쭉 보면은요 그 유럽의 작은 나라 인구 굉장히 작은 나라가 항상 상위권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구 규모하고 인구 밀도 여기를 이제 인구 밀도가 높으면 그만큼 행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그것을 그 가중치에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분야는 이제 이거 방법은 이제 제하위 지표에서 나온 수치를 각 표준화 점수를 만들고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제 각 하위 단계를 합하고 두 번 합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그런 점수로 활용을 하고 그거를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순위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분야 순위가 낮으냐. 그래서 이게 Q&A로 이런 건 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자꾸 오해들을 하셔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상대적 서열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가 더 잘하면은 우리 순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작년 비해서 왜 떨어졌냐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부분 점수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최하위 지표에서 그다음 중간 지표, 그다음 마지막 저거를 합산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제 항목이 두세 개 항상 있거든요. 서너 개 쭉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에서는 예를 들면 쭉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종합 점수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좋은 이제 점수를 받은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준 편차적에서 모든 평가 대상이 비슷비슷한 게 거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종합하다 보니까 그 웨이트가 이제 좀 작용을 합니다만은 다른 거하고 합하다 보면은 중간 점수나 최종 그 순위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핵심 변수로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런 한계상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IMD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되겠다. 하면 OECD 국가는 어떤 일정 기준을 통과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상당히 공정한 유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OECD 국가가 non OECD 국가를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데는 OECD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이 두 그룹에. 그래서 이제 전체 순위가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보면은 작년에 이제 16위였는데 올해 이제 11위로 그 6단계가 뛰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19년 데이터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 올라온 수치보다 조금 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방법으로 다시 전환을 한 그런 그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런데 잘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IMD가 6월 달인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트위터에 올렸던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코비드 이런 대응을 잘해서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모든 데이터가 2019년 12월 31일 정도가 되게 끝나는 그 수준입니다. 올해 코비드 거는 안 들어간 수치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순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정도 이게 착시 효과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순위 이제 비교하면 이제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고요. 한국의 이제 순위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11등이고요. 여기 화면에 왼쪽에 있는 분야별 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회색 음영 처리를 한 것이 이제 OECD 평균 저거고요. 순위고요. 이게 순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청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OECD 평균보다 예를 들면 ICT, Safety, Governance, Economy, 그 다음에가 Health and Welfare 이런 부분이 좀 무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아까 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제 투입 전환 산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전환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이 전환 능력이 더 좋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 효율성에서 또 모든 거 그 효과성까지 포함해서 또 꼭 이건 정부 부분에 꼭 한정돼서 그것만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제 지표가 꼭 거기에 딱 맞는 지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한국의 공공 부분의 이런 부분이 이런 전환 능력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정책 분야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농업식품 분야를 본다면 그 빨간 표시를 했는데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전환 부분이 이제 2등 그 순위입니다. 그다음에 그 농업식품 분야의 하위 분야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간 카테고리인데 지표로 보면 정책적 지원, 생산력, 농업자원 이렇게 세 분야가 있는데 정책적 지원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농업이 사실은 이제 그 농업인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특히 우리 그 정부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런 농업 부분의 그 보호와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정책 보험 금융응원이라든지 직불금제도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 지역 정비 또 관광상품화 이런 청년 후계농 육성 등 해가지고 농업 분야의 우리 농림수산부인가요? 농림수산부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5위가 되겠습니다. 안전 분야도 역시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세월호 이후로 상당히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각성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입 분야와 산출 분야에 거의 1등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결과는 근데 25등, 그러니까 좀 낮은데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안전 분야의 시민의식 분들이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산출하고 결과하고 차이는, 산출은 이제 정부가 직접 만들어낸 그런 산출이라면 결과는 정부 이외의 다른 그 민간이라든지 또 시민사회 이런 그들이 포함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위 분야로 2개 분야가 있는데, 치안관리 분야, 재난관리 분야가 있는데, 치안관리 분야는 역시 OECD 국가에서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 분야하고 안전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제일 중요한 저건데, 이것도 전환 분야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하위 분야를 본다면 경제 기반이 한 15등이고 36개국에서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 3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 공유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재정 조기 집행, 공공 투자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OECD 국가에 비해서 이 경제 정책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부분에서 이제 좀 낮은 이런 거는 뭐냐면은 산출 분야에서 낮은 거는 이 재정 지출 증가요,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그래서 재정 건전성 같은 게 좀 상당히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대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산출 및 경제 기반 분야에서 상당히 낮은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민간은 상당히 또 잘 작동을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경제 지표나 결과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괜찮은 그런 나라로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이제 여기 체크를 해야 되는 대로 투입에서는 3등이고요. 그 다음에가 전환은 이제 29등에서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결과도 낮은 편이고 상당히 좀 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그 교육 분야 전체의 순위가 이제 36개 중에서 26등 정도. 그래서 교육 자원이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이고, 교육 성과도 낮고, 정보 관여는 15등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입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예산 투입이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투입은 괜찮은 편인데, 이제 전환 단계의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교육부 직원들이 정책을 잘 만들어내냐 이제 이런 면도 있지만요. 이 전환에서는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사, 뭐 학생 또 그러니까 그 학원 뭐 이런 여러 이거 행위자가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작동이 좀 안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 전환으로 이렇게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분야의 전환 단계에서 좀 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이게 당장 이렇게 낮다고 뭐 또 어떤 정책이 막 획기적으로 막 전환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이제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민간 교육 시장이 같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환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고 2등이고요. 산출도 이제 11등이고 이제 하위 분야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인데 이제 복지 분야가 사실 이제 11등이고 보건 분야도 18에서 36개 국가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근접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정책이니까요. 복지 상태보다는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더 잘하느냐 이제 그 노력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지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큰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건 분야도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 1년 지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이제 이런 인프라가 이렇게 기본 저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코로나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 분야입니다. 거버넌스 분야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 중간 정도의 그런 이제 투입 전환 산출 결과가 중간 정도의 그런 순위를 보이고 있고 분야별 전체 순위는 이제 16등입니다. 정부 대응에서 17등, 민주주의 제도에서 9등.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탄핵까지 있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과연 올바른 거버넌스로 갈 거냐 아니면은 후퇴할 거냐 이런 경계선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도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약간 이제 사회 갈등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아직 정착이 안 된 제도화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ICT 분야입니다. ICT 분야는 전환 분야에서 OECD 국가에 1등을 했고요. 이제 좀 특이한 게 결과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23의.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위 분야로 본다면 지능하고 규모는 상당히 그 ICT 규모는 괜찮은데 활용 부분이 이제 26위로 상당히 낮아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 결과 부분이 낮게 나온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터넷 그 ICT 기술은 굉장히 이제 인프라가 괜찮고 그런 건데 이것을 갖다가 그 기업이든 디지털 플랫폼 기업 비중 뭐 그런 데에서 사실은 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아직 부족하다. 이래서 점수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투입도 괜찮고 전환을 이렇게 특히 잘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과는 이제 활용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장차 상당히 유망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분야입니다. R&D 분야는 투입이 2등이라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전환하고 사실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옆에 하위 분야 본다면 이제 대학하고 기업, 정부가 있는데 대학이 특히 이게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제 GDP 대비 정부의 R&D 투자가 전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입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대학이나 또 우리가 이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노벨상 수상자 하나도 없다든지 뭐 그런 면에서 우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연구, 그다음에가 어떤 그 발명품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약하고 특히 대학의 이런 R&D 분야의 그런 그 능력이 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투입이 10이고 전환 산출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이것도 좀 의외인데 그다음에 결과가 5등이고요. 하위 분야를 본다면 이제 친환경이식 우리나라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친환경 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거기에 1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다양성이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자원은 27위. 그래서 전체 분야별 순위는 이제 28위인데 현 정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투입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대체로 이제 투입이 좀 괜찮고요. 전환 산출 결과가 2, 3, 4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하위 분야로 본다면 문화상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한류 이렇게 해서 그 BTS 이렇게 문화 상품이 이제 상당히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관광이 상당히 이제 낮은 편입니다. 27위. 그래서 이건 우리가 들어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나가는 그 내국인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관광을 하게 하는 관광을 산업화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OECD, non OECD 국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도국일수록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민간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표시가 있는 이런 개도국 국가들이 이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OECD 국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 분야가 다르고 지표가 좀 다릅니다.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는 약간 이제 이게 레퍼런스 차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다면 대체적으로 오늘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잠깐 저도 좀 놀란 건데 한국이 코스타리카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순위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은 이게 이제 그 환경 부분하고 복지가 상당히 여기는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코스타리카가 이제 상대적으로 환경 이런 데 상당히 투자와 이런 걸 잘하고 복지도 상당히 이제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가 코스타리카는 500만 정도 되니까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경쟁력 지표가 장점이 뭐냐면은 하여튼 정부가 노력한 것을 가급적 이렇게 잡아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결과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2019년 사실은 경쟁력이 좀 아쉬워서 지금 전부 우리 코로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좀 해볼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최근 몇 달 얘기를 좀 도입해서 좀 담론을 좀 더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방역은 잘했다. 특히 초기 방역은 참 잘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이 3T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잘한 이유는 아까 이제 2019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올해 저거에서 나온 것처럼 ICT 투입이 우리가 괜찮고요. 보건복지 투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ICT하고 한국의 전환 정책 능력하고 보건복지, 의료 이런 것이 인프라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방역이라는 방역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정부도 잘했지만 이것은 이제
대중들이 상당히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심리적 안정에 정부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유사한 정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답이 없는 불확실성상에서 뭐 서로 이렇게 정책이 되는 것 같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유난히도 우리가 이걸 정책을 그래도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평소에 그런 ICT와 의료 복지 분야의 경쟁력을 잘 만들어 왔다. 뭐 이것 때문에 보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오늘 300 몇 명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런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이러한 그런 그 방역 정책을 해서 방역에서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아직도 그 검증이 안 됐고요. 근데 지난번에 대구에서 거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뭐 곧 그 몇 주 내에 이렇게 자꾸 통제 안 되는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지금 전남대병원 한 동이 이렇게 폐쇄되듯이 이제 그게 하다 보면은 우리 시스템 자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방역 부분에서는 총리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의료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의료 정책이나 보건소 이런 관련은 이제 주로 복지부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런 하는 거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체적으로 어디 병상이 좀 남고 어디가 좀 부족하고 이를 어떻게 운송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총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앞으로 우리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방역을 성공해서 더 폭발적으로 2차 파동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ICT하고 보건복지 분야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정책 분야를 친다면은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게 이제 그 세이프티하고 거버넌스, 이코노미 부분이 이제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에듀케이션하고 문화, R&D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아까 빨리 지나가서 잘 어텐션을 안 하셨을 텐데 그 OECD 전체 국가에서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나라를 보면요, 그 미국, 일본 이런 데도 약간 포퓰리즘적 정부의 경쟁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그게 어떻게 지수에 잘 반영됐는지 좀 원인을 추적은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향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갖춰져 있는 정부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ICT 분야하고 보건 복지 분야의 그런 정부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그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고 우리 그 대중들이 그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잘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전 방역에는 성공을 했다. 반면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한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 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의료 체제에서 어떻게 될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방법론이 너무 길까 봐요. 사실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강조한 게 다른 지표와 우리의 차이는 다른 지표는 너무 경제 부분으로 집중돼 있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정부 경제하고 같은 거 아니냐 보면은 사실 OECD가 이런 거 보면은요 사실은 그 1인당 국민소득하고 그 GNI, GDP 뭐 이런 게 큰 나라가 사실은 상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가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온 거 계속 이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경제 지표하고 우리 경쟁력 GCI 지표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시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도국의 경우는 아직 인구 부분이 아직 이제 고려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경제 발전이 중요하니까 이제 경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개도국에게 어떠한 우리가 그 정책 제안을 해줄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 코로나 이후로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될 거고,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경제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그 청년 실업자는 점점 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정부로 가야 된다는 큰 정부의 회귀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정부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정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김영미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의 김영미입니다. 먼저 임도빈 원장님 그 정부 경쟁력과 관련해서 이제 토론 제의를 받고 보내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됐고 또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그 정부 경쟁력의 그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여타 OECD에서 그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이제 국가의 순위를 이제 평가해서 결과를 제시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수행되어 왔던 그런 여러 그 지표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그러한 부분과 다르게 또 그 정부 경쟁력이라는 또 새로운 이런 이제 컨셉을 반영하셔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발표를 이제 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이제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 정부 경쟁력 가운데 누르면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정부 경쟁력 연구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 정부 경쟁력 그 GCI 개념을 활용하고 또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매해 그 GCI를 생산하고 발표를 수행했다라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큰 그 성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국제 사회에서 이 국가 경쟁력의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 부분이 또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국가 경쟁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인프라로 이 정부 경쟁력 지수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또 정부 경쟁력이라는 이 지수를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투입 대비 뭐 산출해서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높였느냐라는 단순 비교보다는 이제 전환과 특히 전환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한 단계씩 더 그 진화시키고 있다라는 면이 저는 상당히 아주 그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GCI를 적용하는 정책 분야를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농업, 식품, 또 문화, 관광, 경제, 교육, 환경, 거버넌스, 또 보건복지, ICT, R&D, 안전 분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또 그 아래 하위 분야를 구성해서 굉장히 아주 그 복합적으로 측정을 하고 또 결과를 정교하게 제시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저희 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국제협력 관련해서도 이제 그 ODA 사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ODA 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여러 그 정책 분야들이 내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러한 그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경쟁력의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또 개발도상국가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표로도 계속 그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정부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특히 이 전환 단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게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딜레마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이제 부과하는 이제 그 차원에서 아마 많은 것을 이제 고려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구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평면적으로 액면 그대로 이제 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의 어떤 그 정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구 대비로 해서 이제 가중치를 달리 반영하셨다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복지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좀 이제 상위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체제의 많은 제도적 그 벤치마킹을 사실은 이제 북유럽 국가를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북유럽 국가들의 그 복지 제도는 사실 우리하고 사회 환경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어떤 조직, 그 사회 조직 문화, 또 생각하는 어떤 인식의 차이도 상당히 다르고, 또, 인구 밀도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제 단순 제도만을 많이 이제 그동안에는 도입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부 경쟁력이라는 하위 구조들을 좀 각각 다르게 반영을 하고 그 안에 또 가중치를 둠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발굴이 필요하고 또 개발을 이제 요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그 정책 그 제안을 할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 GCI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2020년 한국의 정부 경쟁력 이게 2019년도까지만 이제 그 측정을 하신 거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11위로 올라갔고 2019년 14위에서 이제 3단계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도 상당히 이제 증가폭이 큰 걸로 나타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또 이제 각 정책 분야별로 보니까 이 농식품 분야라든가 또 이제 경제 분야 이 분야는 주로 이제 전환 단계가 상당히 이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면에서 이제 상위권에 이제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교육 분야도 투입은 3위이지만 결과는 좀 이제 그 하위권에 머무는 모습들. 또 보건복지도 전환은 2위이고 ICT도 이제 1위를 차지했지만 이제 결과 부분은 상당히 또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 그 굉장히 요 측정의 단위를 투입, 전환, 이제 산출로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요소에서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그 새롭게 좀 더 도약을 해야 되는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자정부가 OECD나 UN에서 전자정부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세계 평가를 했을 때 연속 3위, 1위를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 공개라든가 이제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공개해야 될 부분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활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잔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규제가 풀려야만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계선상에 있지만 잘 이제 추진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보다 더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은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아마 이제 활용도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여기서 이제 GCI에서 이런 ICT라든가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많은 그 측정 결과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ICT라든가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비교해 본다면은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해서 그 판을 만들어는 줬지만 활용은 결국은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가야만 이렇게 상호 그 작용을 통해 갖고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상당히 이렇게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판을 다
끌고 가고 우리가 다 깔아줄 테니까는 이제 들어오면 당신들은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도 조금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업과 관련한 부분들에 좀 이제 많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결국 사회 변화의 그 주체는 이 기업이 상당히 주도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경제와 관련한 부분, 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AI 그 지능 기술, 지능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의 맥을 찾아가는 역할은 결국은 기업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기업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큰 현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꿈을 꾸기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떤 식으로든지 끄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주도는 결국 기업이 하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학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이 더 절실하다라는 거를 우리 대학보다 더 깊게 느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런 데이터도 활성화시키고 ICT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개방적 시각의 그런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이제 R&D 분야 같은 경우 이제 뭐 노벨상 이렇게 이제 수상자 발표할 때마다 이제 서울대학은 조금 곤혹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왜 서울대학에 있는 그 주요 그 특정 학문 분야에서 왜 노벨상이 안 나올까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한 이제 시간이 아마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왜 상을 받지 못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꾸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묵히면서 잠재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좀 뒤에서 계속 끊임없는 후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문 분야가 하루 이틀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고 오랜 시간 정말 끊임없는 지속적인 시간에 대한 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결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들, 성과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쨌든 가시적 효과를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는 상당히 빠르게 접근하고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잘 했지만 이제 앞으로의 정부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이 전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중치를 두고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는지 그 숨겨진 내면의 그 실천력들 또는 실행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도출해보고 접근해보기 위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 같은 경우 또 환경 분야도 상당히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그 국가에 비해서도 조금 이제 낮게 측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열이 또 우리나라만큼 높은 데가 없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 재원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에 대한 부분도 함께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빠른 그 시장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전통적 학문 분야가 이제는 후순위로 좀 밀리고 이제 새로운 그 지능 정보 기술을 대비해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 미래 사회가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학습했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교육 학습하는 학습 방법까지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갖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 교육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동안 전자정부라는 이 시스템을 잘 갖춰놨으니까 온라인 화상회의도 충분히 보완이 됐고 또 온라인 학습 체계도 잘 갖춰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수단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다 더 정교하게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갖고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육 부분의 전환 과정에서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제가 이제 그 정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 관련해 갖고 이제 학생들 한 110개 대학이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이제 공모하는 것을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으로 이제 그 심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이제 계획했던 제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캡스톤 디자인의 나름대로 방식들을 이제 개선해서 왔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표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그 후세들은 아마 굉장히 또 다른 역량을 발휘하면서 아마 자기들이 어떤 그 주도하는 이 사회를 끌고 가겠구나라는 그런 면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좀 이제 내다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정부 경쟁력에서 ICT라든가 이제 교육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투입과 전환과 결과라는 것을 이제 한 단계별로 놓고 보지만은 이 투입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전환 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좋은 결과로 산출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주목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정부 경쟁력의 지수가 도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전체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먼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김대래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까도 이제 그 임도빈 원장님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는 이제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큰 정부가 더 좋으냐, 작은 정부가 더 좋으냐, 그런데 정부의 크기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정부 경쟁력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역량을 좀 이제 갖춘 정부가 돼야 되고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포용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그 소통의 기제를 충분히 발휘해서 함께 그 의견 수렴을 하고 끊임없이 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 결과 또 의미 있는 발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넉넉히 들어야 되는데 또 운영해가면서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두래 교수님, 네, 한 7분 정도니까 시기 보시면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고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생적으로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발표를 계속한다. 그래서 그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가치가 더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정부 경쟁력이라는 것을 그 학술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 고유한 어떤 개념적 특징을 갖는 그러한 독자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이런 체계적인 측정 체계를 가지고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자생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더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이제 아울러서 이 정부 경쟁력 연구를 보니까
그동안 이 대상 국가의 범위를 계속 이제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의 속성이 그 시공간 차원에서 그 편차라든지 또 변화, 추세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정부 경쟁력을 설명하기 위한 뭐 제도적이라든지 또 행태적인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아주 도전적인 가설, 그다음에 아주 그 엄정한 그런 그 분석,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그 오늘 또 토론과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정부 경쟁력이라는 것을 세계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평가를 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 정부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그런 정책적인 처방에 대해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표의 그 초점이 그 세 번째 측면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임도빈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특히 올해의 2020년 GCI 이 결과는 두 가지 큰 특징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그 지표상의 측정 체계에 있어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환 단계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됐고 또 인구 기준 국가 규모가 이게 아마 제가 추측한 가중 합산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표 측정상에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수정전 2019년 그 데이터와 2020년 그 평가 사이에 상당한 그 변동이 있다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어떤 그 변화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2020년 GCI가 한편으로는 실제 그 정부 경쟁력의 증감을 반영했기도 했겠지만은 또 이제 그 측정 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그 결과가 또 상당 부분 변화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해석의 가능성, 또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 수정 전 그 작년에 발표된 그 데이터하고 올해 이제 2020년 수정된 측정 체계에 의한 그 결과를 비교를 하면은 아까 이제 잠깐 이제 하셨지만은 2019년에 그 최상위 국가군을 보면은 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그 세계 정치 경제의 주축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2020년 그 전환 지표가 강화되고 또 인구 규모가 갖게 됨으로써 2020년에서는 이 모든 그런 주축 국가들이 아주 순위 하락을 면치 못했고 그 자리를 뭐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스위스와 같은 그런 강소 국가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최상위 국가에 보면은 상당히 뭐 노르웨이라든지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새로 진입을 했고 소위 그 뭐 G20 상의 그런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2019년에는 이 정치 경제 규모 이런 전통적인 차원에서 국력과 이렇게 이 평가 결과가 상당히 조응했다 그러면은 2020년에 이 결과는 뭐 웰빙이라든지 행복, 신뢰 이런 비전통적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GCI의 그 결과적으로는 이 GCI 측정이 뭐 이런 뭐 전통적인 쪽 비전통적인 이런 차원에서 다 균형 있고 타당성 높은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론적인 개선이 계속해서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또 새로운 측정 체계를 그 과거 선행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시점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과거의 그 측정 체계도 그대로 좀 살려서 그거대로 좀 발표는 안 하시더라도 연구자들은 계속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측정 체계로 해서 과거까지 해가지고 그 두 개의 어떤 이런 그런 지속되는 데이터를 유지하시면은 좀 그것도 뭔가 그 연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발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 정부 경쟁력 순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상당히 다행입니다. 중요한 나라들이 다 정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본도 크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했던데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글쎄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약간 주관적인 그냥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보면은 한국이 이제 국내적으로 우리 그 정부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경제 사회 규모의 성장은 그 사이에 굉장히 이루어왔지만은 반면에 개인적인 행복, 만족도, 웰빙 이런 비전통적인 차원에서의 그 삶의 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그 나라에서 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따라서 그런 양극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하고의 이런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오히려 그 개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의 어떤 토론이라는 건 그런 국내적인 내부에서 우리 정부를 보는 거하고 지금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경쟁력 연구센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국가 비교를 통해서 산출한 결과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시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투입 요소가 어땠다. 또 정부가 어떤 정책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또 그게 살아보니까 실제 어떤 그런 여건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결과가 좋더라. 이런 가시적인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두는 반면에 사실 정부 시스템 내부에서의 이런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20년 이 지표에서는 그런 시스템 내부의 요소를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일반 시민하고의 그 체감도 사이에는 오히려 조금 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정책 영역별로 좀 보니까 좀 재밌는 이런 좀 유형이 나와가지고요. 우선 좀 어떤 농업이라 이런 이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최상의 수준이긴 한데 역시 이제 전환 용령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 높은 평가가 이제 나왔고 반면에 이제 상황 투입이라든지 이런 개선 효과 이런 쪽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일반 시민의 그 인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보건복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도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이제 평가가 됐긴 했는데 여기 보면 투입 상황은 좋았는데 개선된 결과가 별로 없고 전환 기능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투입 조건하고 개선 조건의 개선 결과 이것은 좋았는데 전환 역량이라든지 정책 산출 이런 다시 말하면 정부 실패가 좀 두드러진 그런 이제 경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인식하고 별 차이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연구 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표가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게 있고 이제 그 굉장히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문화관광이나 거버넌스 이런 쪽에서는 비교적 수렴이 됐고 또 반면에 특히 이 경제 분야에도 굉장히 여기 지금 측정된 것 중에 차이가 제일 심합니다. 제일 심해가지고 거기에서의 국민 체감도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예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면서 앞으로 GCI 정부 경쟁력 평가에서 그 전환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두드려지는 게 이런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건 결국 전환 역량에 기인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시면서 그러한 한국식 전환 역량의 핵심이 그런 ICT와 보건의 융합적 대응에 가능한 그러한 거를 우리 내부의 시스템 내부에서 우리 행정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유능한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정보 기술 기반하고 이제 전통적인 그 행정 역량이 잘 결합됐을 때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국가 대처 역량도 결국 디파인한다. 그 일종의 그게 하나 기준이 돼서 앞으로 다른 국가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겠다 이런 그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즘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자꾸 그 문자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좀 보면은 저 한강에서 이렇게 좀 길게 산책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동쪽 끝에 살아가지고 산책하다 보면 저기 뭐 구리 쪽으로도 좀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저 경고 문자가 뭐 제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고 막 구리 이런 데서도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뭐야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좀 전통적인 가치 기준, 특히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이 정무 기술 위주로 어떤 기술 혁신 뭐 이렇게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이 좀 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정부 경쟁력 평가에서라도 좀 그런 차원, 개인 자유라든지 그 시민권,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이런 부분의 요소들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정부도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같이 하시는 분도 질문 있으면은 또 질문이나 뭐 토론이나 하시죠. 허리. 김혜 교수님. 김혜 교수님. 두 번째 토론하셨던 김두리 교수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팔로우 퀘스천인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게 이 플럭추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티오리를 활용해서 국가 경쟁력을 측정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분야별로 전환이 1등인데 산출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환은 낮은데 산출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전환, 즉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인 거죠.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과적으로 이 산출이나 결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좀 더 해나갈 수 있다면은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상대적인 순위라서 랭크만 나와 있는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야심차게 계속 이거를 진행해 나간다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인덱스로 만들어서 연도의 별로의 차이에 따른 이 추세를 볼 수 있는 연구도 좀 가능하다면 그것도 정말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질문 뭐 해도 괜찮은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은 하시죠. 예, 아마 우리 원장님 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드리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좀 예, 말씀, 뭐 질문도 뭐 코멘트.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지정 토론자 교수님하고 김병주 교수님 코멘트 감사하고요. 먼저 이 결과는 뭐 슬라이드 한 장에 요약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센터의 그 연구원들이 거의 한 2달에 거쳐서 온갖 작업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한 결과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김영미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부 제가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ICT 분야의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특히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그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회 변화나 혁신은 기업이 한다. 그러면 특히 ICT 분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연대에는 민간 부분이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했다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부가 다 담당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도달하고요. 그래서 민간한테 그만큼 역할을 넘겨줄 수밖에 없고 정부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ICT 분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여기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과거 자료에 이제 김드래 교수님, 이제 김병주 교수님 말씀한 것 같은데 그 과거 자료는 지금 엑셀 파일로 저기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실 수 있고 근데 제가 초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정책 지식 포럼이든 아니든 이렇게 한글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좀 곤혹스러운 게 각 부처에 특히 순위가 낮은 부처에서 전화가 와요. 이게 왜 낮으냐고 항의를 막 하는데 저희 의도는 이게 뭐 꼭 그 점수가 낮고 높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가 문제니 이제 이렇게 노력하자 뭐 이런 저건데 그게 너무 곤혹스러워서 그동안은 사실은 영어로만 발표하고 한글 국내 마켓은 안 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너무 곤혹스러워가지고 뭐 우리가 시험 보면 항상 결과에 대해서 승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건데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대학 평가 그래서 뭐 몇 등이다 어느 분야에서 몇 등이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기에서 뭐가 문제다 이게 막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웨이트만 달리 줘도 상당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때문에 이제 매스미디어에서는 이게 무슨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으니까 절대적인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뭘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점수에만 연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김대래 교수님 포인트하고도 맞는 건데 일반 시민이 느끼는 현장하고 체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등 쓰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거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뭐 저건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그동안 정부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일반 담당 부처 직원들은 자기들이 못했다면 기분 나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어느 부처가 잘했다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남을 인정 안 하고 자꾸 이제 제일 공공의 적이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그래도 외국을 뭐 그래도 많이 다녔고요. 접촉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정부 부분만 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지금 순위가 그렇게 데이터의 한계로 잘못 나온 건 아니다. 뻥 튀겨서 나온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반영을 한다고 보고요. 아까 현장에 느끼는 거는요. 아까 이제 전환, 산출, 결과 이게 이제 우리가 아웃풋하고 아웃콤하고 이제 관계인데요. 이거를 자꾸 다들 이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준 교수님 정의가 제일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웃풋과 아웃컴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아웃풋은 그것을 생산한 시스템 그 주체의 시각에서 본 게 뭘 해놨다 이게 아웃풋이고요. 그 다음에가 아웃컴은 그것을 좀 다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느끼는 국민 시민의 시각이다. 그 말이 난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의 시각에는 정부가 한 일뿐만 아니고 민간이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웃컴만 갖고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인식 내지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것보다 반드시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 자체를 뭐 우리 랭킹 자체를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 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이제 곤혹스러운 게 이제 지표가 이렇게 수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제 그건데 아까 그건 초반에 조금 말씀드린 게 일부는 이제 해결될 거라 보는데 그건 순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하위 지표가 뭐 중간 하위 지표고 이제 마지막 하위 지표는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에서 어느 것이 그 하위 지표 때는 예를 들면 전환이나 투입이 굉장히 순위가 높게 나왔는데 결과 낮은 것은 그 높은 부분이 실제로 표준화 점수로 치면은 다른 데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1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객관적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표준화 점수 뭐 1점이 만점인데 0.00 해서 그거를 뭐 곱하기 1000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로우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자료로서는 저희가 공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제 코비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리 가서도 막 감염자 발생 막 이렇게 저도 뭐 KTX 타고 지나면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막 그런 건데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코로나는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뭐 2, 3년 내는 뭐 크게 하나의 감기 하나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AI 발전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 AI 발전이 사실 이게 굉장히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정보를 잘 활동하게 하고 그 성과를 좋게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존엄성을 이제 해치는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놓고 이건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만든 것도요. 그런 측면에서 가치 판단이 많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역코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 보면 대부분은 이거를 이게 좋으면 점수가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걸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뭐 정보에서 뭐 코비드 이거 개인정보 얼마나 이렇게 해서 잘 잡느냐 추적을 잘하느냐 이것을 높은 점수로 보지만 또 거꾸로 보면은 개인정보가 그만큼 보호가 안 되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역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일부는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것인가, 그거는 좀 저희 숙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완성되어 가는 도중이고 내년에도 또 이게 이제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정부가 하는 그 역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OECD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 랭킹이나 이런 참고 자료라든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거 한계를 좀 알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non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뭐 IMD나 이런 데서 경제 부분은 막 나오니까 그 나라의 정부를 타겟으로 하고 그 정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ODA나 이런 데에 어떤 출발점으로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심층 연구를 해서 진짜 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 내에서 양극화도 있겠지만 지구상의 양극화도 이제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부자 나라와 강한 나라.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단지 한국 사회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더 커질 거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1, 2분만 그냥 또 밥값도 해야 되니까 1, 2분만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보고 제가 첫 번째 받은 느낌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BRI 지수를 10위권으로 30위에서 10위권으로 신뢰도 거의 30위권이었는데 그걸 10위권으로 청렴은 50위권이었는데 그걸 20위권으로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내년 내후년에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거의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신뢰도는 2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청렴도 39위까지 작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 발표에 의하면은 정부 경쟁력이 11위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박수를 치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신뢰와 청렴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컨커런트 밸리디티 같은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BLI인데 The Better Life Index인데 그 Better Life Index는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변화가 없느냐 정말 고민이 많이 됐죠. 특히 이제 예산을 지금 올해 예산이 550조 정도고 작년 500조 하고 이렇게 500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왜 그런 변화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돈이 최종적인 결과 상태 여기 말씀한 결과 상태 아웃컴이죠. 그래서 BLI 지수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이제 추적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요거를 일찌감치 해놨는데 아직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도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완비해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되면은 관심 있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투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아웃컴까지 나오는 과정들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초자치단체별로 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은 어느 단체가 좀 더 낮고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연구도 가능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뭐 맞물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결과지향, 아웃컴 지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력으로 해서 그 노력들을 때로는 받아서 다른 나라에 전해주실 것 같고 또 반대로는 하시는 작업을 보시면서 정부에다가 제안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번째 들었고요. 특히 지금 그 마지막 상태, BLI와 관련된 상태는 우리 이승정 선생님께서 지금 그 커뮤니티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 웰빙 쪽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조인하면은 상당히 더 좋겠다는 느낌을 제가 잠깐 받았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많이 있고 거기서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리고 데이터 구축하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정말 데이터는 같이 구축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조금 저희가 이제 주의라고 할까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D에서 하는 전 세계에서 일본인데 왜 결과가 안 좋은가 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는 그 R&D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인문사회적으로 보면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대학에 들어가는 만큼 가져갑니다. 이건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연 연구기관이 전체 대학에 가는 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대학으로 돌리면은 어쩌면 생산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쪽은 사실 그 많은 돈이 기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아니면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생산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다시 기업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맞느냐 이런 것을 또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그야말로 전환 과정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전환 과정인데 그 전환 과정에 대한 것은 정말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대학으로 가서 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 같은 서울대학 안에도 다시 또 전환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전환 과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저는 노벨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노력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김대리 교수님도 말씀하고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년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 100년까지 가고 또 그까지 갈 더 긴 시간 동안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노력으로서 점점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우리 원장님과 그 같이 하는 분들에게 먼저 박수로서 격려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토론자분 그리고 플로에 갇힌 분들 다 함께 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축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